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권 주자들은 주말에도 표심 잡기에 분주합니다. 불법 대북 송금 등의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회장이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도 커지고 있는데요. 정치권 쟁점들 전문가분들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현주 시사평론가,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오늘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후보는 경북, 부산, 경남 지역을 방문해 당원들을 만납니다. 윤상현 후보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권 레이스를 이어가고 있는데, 자, 오늘 새 후보가 영남권을 공략하는 거 어떻게 당연하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전당대회 룰이 당심 8, 민심 2로 구성이 돼 있는 데다가 또 특히 이 TK, PK를 포함한 영남 지역에는 당원들의 40%가 이제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당심을 잡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중에는 사실상 각 지역을 돌면서 합동 연설회를 하고 또 격일로 TV 토론회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혀 짬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주말이 맞닥뜨려져 있기 때문에 주로 그 영남권에서 당원들을 직접 만나서 책임 당원들의 표심에 각 후보들이 호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선거인단의 40%가 모여있는 곳이 바로 영남권인데 영남권 표심을 사로잡을 주요한 변수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각 후보 캠프에서는 이제 어제 대구 경북 연설에서 나왔던 것처럼 대통령과의 관계인데 단순한 관계가 아니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어떤 기조를 취하느냐 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권 재창출은 당연한 건데 어떤 식으로 정권 재창출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각 후보가 본인들이 정한 선거 전략에 따른 설득 작업이 시작이 될 것 같고 그것이 지금 여론조사가 각종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는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도 1차 투표에서 끝낼 전략을 갖고 있을 거고요. 예. 나머지 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물론 1차에서 1등하는 후보가 나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여론조사상 결과를 보게 되면 하여튼 결선 투표제로 가고자 하는 목적을 다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대구 경북 또 영남권이거든요. 그렇다면 영남권에서 아마 표심을 좀 확인하고 본인들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보완할지에 대해서 사실상의 여론 수렴 과정 그런 절차 과정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는 당권 주자들이 보수 텃밭인 대구, 경북에서 세 번째 합동 연설에 나섰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다시 배신자론을 꺼내들었고 한동훈 후보는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직접 한번 보시죠. 영화 대부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적과 화해를 주선하는 자가 있다면 바로 그가 배신자다. 이번에 뽑는 당대표는 대통령과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총선 기간 동안에 박근혜 대통령님을 찾아뵀습니다. 저는 감동했습니다.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셨고요. 역시 큰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 큰 마음 가지고 큰 정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 적과 화해를 주선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배신자다. 아무래도 한동훈 후보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이는데 특히 제3자 추천 해병대원 특검 제안에 대해서 배신 행위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다시 공세를 전환했을까요? 일단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한동훈 후보에 대한 검증을 어떤 명분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결국엔 돌고 돌아서 다시 배신자론으로 향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대통령과의 관계가 굉장히 좀 갈등 관계라는 점을 부각을 해서 차기 당대표 주자로서는 집권 여당의 당대표인데 사실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은 대통령과 척을 지고 있는 것 사실 당원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할 수 있다라는 지점들을 좀 깊게 파고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부분들이 또 당원들의 표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저는 여러 가지 지금 나온 한동훈 후보를 향한 의혹들 중에 전당대회 이후에 더 이상 크게 문제가 될 부분들은 사실 사천 의혹이라든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여론 조성팀 이런 의혹들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사실로 확인된다면 범죄 혐의점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배신자론 이런 것보다는 뒤에 나왔던 그런 범죄 혐의들에 대한 의혹 제기가 전당대회 이후에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원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향해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 자, 실제로 표심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유효타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원희룡 후보의 공격으로 인해서 뭐 한동훈 후보가 지지가 흔들린다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은 원희룡 후보에 대한 실망감, 이거는 뭐 중도층, 보수층 할 것 없이 전 국민들이 원래 원희룡이라는 정치인이 2000년대 초반에 그 남원정 소장파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이름을 알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소장파의 이미지는 사라지고 뭔가 네거티브만 하는 그런 정치인의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뭐 민주당 입장에서도 규칙을 주목하는 것이 사실 이 총선 대패 이후에 어떻게 보수 정당을 재건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슈가 전부 다 뭔가 네거티브로 얼룩지고 있지 않습니까? 밖에서 보기에도 이렇게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국민의힘 아니면 보수 지지층이 볼 때는 얼마나 더 불편하겠습니까? 근데 그 주도하는 것, 그 진흙탕 싸움을 주도하는 것이 원희룡 후보라는 이미지가 강해지면서 그런 것들이 전혀 영향력을 주고 있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또 눈에 띄는 점은요. 한동훈 후보가 합동연설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큰 분이셨다라면서 박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원희룡 후보에 대한 비판이 기자들에게 사전 배포한 연설문에는 있었는데 실제 발언할 때는 또 그 부분을 뺐단 말이죠. 어떤 전략을 세운 걸까요? 주로 원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뭐 구태 정치 내지는 뭐 쌍팔년도식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그 합동연설에서 연설 장면을 보면 잠깐 그 포즈를 하는 그 구간이 있었습니다. 예. 아마 거기서 전략적으로 본인이 현장에서 판단해서 그 부분을 드러내고 주로 그 표심에 호소할 수 있는 내용들만을 담은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전략적으로 주요한 판단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 여론조사의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은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는데 굳이 일일이 맞대응을 하는 날카로운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느냐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도 좀 기반을 하고 또 특히 TK 지역에서는 이 박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그 뭐랄까 특별한 그 정서가 있거든요. 그렇죠, 뭐 그것은 예. 뭐 이제 동정 여론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심정이 있는데 사실상 그 수사를 맡았던 검사라는 측면에서 구형량이 지나치지 않았느냐. 이런 내용들이 실제 TV 토론에서도 나오곤 했었거든요. 예. 지난번 2차 토론에서는 아무리 본인이 공직자로서 검사의 입장에서 일을 다 한 것이라 하더라도 직무상 한 일이라 하더라도 내심으로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표현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TK의 그 민심에 부합하면서 지나친 공격을 자제하는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배신자란 비난에 대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한 후보의 관계를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지금 후보는 그런 생각이 없으면은 대표 출마도 안 했을 거예요. 한동훈이가 대표가 되면은 대통령을 배신할 거라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신을 할 수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잘 돼야지 그다음에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희망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네, 기억하시겠지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윤석열 대선 후보에 대해서 별의 순간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별을 보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배신할 수 없다고 했어요. 윤한 갈등 관계가 앞으로 좀 어떻게 전개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게 이제 가장 큰 그 포인트인데요. 네. 제가 볼 때는 글쎄요, 뭐 당선 이후에 어떤 식의 해법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그런 한동훈 후보가 입장 전환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의 제3자 추천론 이 부분도 일부 후보가 얘기했듯이 사실 그게 진위는 좋겠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민주당에 이용당하는 측면으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경북경찰청에서 수사 결과 나왔으면 거기에 부합하는 태세 전환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지금 전혀 고려 없이 엊그제 토론 보니까 아직도 그 제3자 특검론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물론 당정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당원들이 전부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동훈 후보가 태세 전환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좀 원 후보나 나 후보가 저렇게 공격성 발언들을 하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봐서 사실은 좀 조건부라도 한동훈 후보가 예를 들어서 이 특검론은 아직까지는 무용하다. 뭐 경북경찰 수사 결과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태세 전환적 발언이 나오게 되면 당원들 입장에서도 조금 안심하는 이런 정도의 전당대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 전당대회 선관위는요, 2차 TV 토론에서 원 후보, 한 후보 두 사람의 공방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해서 공식 제재에 나섰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후보 모두 불복의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토론회에서 굉장히 과열이 되면서 서로를 향한 또 공방들이 오고 갔는데 이 이후에 국민의힘 선관위에서 양 후보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 측과 한동훈 후보 측에다가 제재를 했었거든요. 예. 뭐 주의 조치를 했지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쪽 모두 다 이의를 신청한 겁니다. 결국 이제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형식적인 절차에도 부합하지 않고 내용의 실질에서도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취지인데 결국 아마 본인이 조금 더 공격을 먼저 당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방어를 한 것이 어떻게 이제 제재 대상이 되냐라는 취지로 읽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원희룡 후보 측에서도 어떤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인지 이 지적 사항이 특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들어서 지금 모두 다 이의를 한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선관위가 나서서 어느 정도 이 과열된 양상들을 진정시켜 보려는 노력들이 있었던 것이지만 이 노력들이 별로 지금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토론회와 그리고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어떤 정치적인 공방이라든지 날선 이야기들 계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한동훈 후보 측이 먼저 원희룡 후보의 네거티브를 방어한 거다. 선관위가 지금 기계적 균형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이를 제기했고 그러자 원 후보 측도 구체적으로 뭘 위반했는지 특정해달라. 이렇게 두 후보 다 불복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원희룡 후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후보가 다 경고를 받은 것은 미국 그 프로스포츠의 NBA에 보면은 예. 거기에 이제 상대편 에이스를 일부러 자극해서 그것을 반응하게 되면은 이제 더블 테크니컬 파울 받아서 둘 다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원희룡 후보 마치 그렇게 자극 계속해서 한동훈 후보를 자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동훈 후보가 그에 반응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과격한 표현이나 좀 부적절한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대해서 지금 선관위는 지적을 한 것인데 한동훈 후보는 이게 정당방위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워낙 네거티브가 거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해명하는 과정에서 내가 그런 발언들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원희룡 후보가 특정하지 못했다가 딱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저는 원희룡 후보는 계속해서 당무감찰을 유도하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왜 잘못된 것이냐, 왜 네거티브냐, 그러면은 이거를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당무감찰을 해야 된다. 이 논리를 계속해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뭔가 이 선관위 제재에 대해서도 불복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전당대회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 모두가 원희룡 후보가 워낙 네거티브를 심하게 하고 있다는 걸 다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도 계속 이런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저는 원희룡 후보가 뭔가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이게 한동훈 후보가 되더라도 당선된 이후에도 뭔가 타격을 받고 그 당대표직을 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위해서 뭔가 생채기를 남기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갖고 지금 계속해서 네거티브를 펼쳐나가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알겠습니다. 저게 사실은 양 후보 캠프 측에서 이의제기할 수밖에 없는 게 제기된 의혹 자체가 만약 이의제기 하나면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후보 캠프 입장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의혹 제기된 게 내가 이의제기 하나면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고 어느 그 입장에서 이의제기 하나면 내가 인신공격했구나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선관위에서 구체적인 그 위반 사항에 대한 사실 내용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당규사항에 흑색선전 하지 마라. 그럼 어떤 게 흑색선전인지 특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당헌사항에 보면 공정경쟁해라. 그다음에 사회풍속 내지 당질서를 해치지 마라. 그럼 어떤 말들이 당질서를 해쳤는지 여기에 대한 특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 간의 공방뿐만 아니고 각 후보가 여러 가지 주장하는 것들이 당헌상의 문제가 있는 점인지 예를 들면요. 대통령하고의 관계도 사실은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무 개입이다. 이게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도 이게 후보 간의 인신공격은 아니지만 당원 단계 위반될 여지가 없지 않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서로 간에 다 밝혀서 선관위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달라. 아마 이런 취지의 이의제기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나경원 후보는요, 원희룡, 한동훈 후보를 한꺼번에 직격하고 있고 또 윤상현 후보는 총선 백서를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원 후보는 조금 요새 좀 멘붕에 오셨는지 약간 난폭 운전을 하시는 것 같고 한 후보는 보니까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위험한 무면허 운전이구나. 최근에 어떤 사천 논란 또 문자 논란 등이 생기는 이유는 총선 백서를 공식적으로 당이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선 백서를 빨리 발간하는 게 하나의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자, 뭐 보신 것처럼 나경원 후보는 원한 후보를 싸잡아서 한꺼번에 비판하고 있고요. 또 국민의힘 내에서는요, 이 전당대회가 아닌 분당대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내 우려의 목소리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국민들 보시기에도 이게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이 당 내에 가장 큰 축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일종의 컨벤션 효과를 거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과열된 양상으로 인해서 이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에 과연 이 생채기가 나을 수 있을까, 화합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염려하는 지경에 이른 거죠.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어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지금 국민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게 축구협회하고 국민의힘 전당대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자해 전당대회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이 과열 양상을 진정시킬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그 지난번에 모든 후보들이 모여서 공정하게 경선을 치르겠다라고 하고 이제 서약식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그 윤리위원장, 이홍구 윤리위원장이 와서 하신 말씀이 저는 그 상당히 그 뜻이 깊다라고 여겨져서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예전에는 이런 말이 있었다 그래요.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근데 그 말이 이제 바뀌었다는 겁니다. 진보는 부패해도 망하지 않고 보수는 분열해서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이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후유증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이 위중하다, 엄중하게 보고 있다. 따라서 선관위 윤리 차원에서도 어떤 그 조치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나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 나온 발언 좀 전해드리면요. 나경원 후보가 오늘 원희룡 후보를 향해서 거친 싸움보다는 사퇴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를 하진 않겠지만 생각이 비슷하다면 원희룡 후보 사퇴해라 이렇게 사퇴론을 제기한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 좀 이르죠. 아직은. 그러니까 저게 이제 일종의 단일화의 좀 변형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상에 두 후보가 합치게 되면 1위 후보와의 오차범위 바뀌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게 되면 저런 이제 여론이 형성이 되겠지만 저게 지금 제가 볼 때 나 후보는 상당히 전략적으로 움직이시는 것 같고 한 후보 입장도 상당히 전략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원 후보는 약간 전략적이질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이 여러 여론조사 결과가 문자 공방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통령과 관계 설정 공방이 있은 이후에도 사실 조금 벌어졌다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본인의 노선을 수정해야 되는데 수정하지 않고 간다는 거는 본인이 실점을 하더라도 이것만은 관철시키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본인이 당선되겠다는 선거 전략보다 뭔가 다른 어떤 그 위의 전략이든지 밑의 전략에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다른 목적이 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여당의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이게 뜨거운 거예요. 그런데 그 뜨거운 이유가 뭐냐면 제가 순서대로 짚어보면 자 어느 후보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먼저 성공을 한 건 한동훈 후보라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의 관계 설정이 건설적인 관계 설정이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여당 3년 남은 여당이란 말이죠. 그러면 5년 이후에 5년 남은 5년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3년을 희생할 것인가? 그렇게 보는 당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 이걸 아랑곳하지 않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후보의 그 어떤 그런 전략에 대해서 당원들이 지금 지지한다는 식의 어떤 여론조사가 나와서 그렇지만 당원들의 지지를 떠나서 일부 당원들은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 좀 건설적이었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한 당원들에게 어떤 그 안심할 수 있는 확실한 메시지가 왜 없느냐. 이거에 대한 원희룡 후보의 공격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 공격 포인트가 가사 득점에는 불리하다 하더라도 아마 이 노선을 본인이 안 바꿀 것 같다. 그렇다면 이거 전략상의 관계 설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뭔가 다른 목적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후보가 이 종부세 개편을 언급했고 또 김두관 후보는 이에 대해서 당의 정체성과 안 맞는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종부세 문제는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 저항을 만들어냈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좀 근본적인 검토를 할 때가 됐다. 금투세도 시기 문제에 있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가장 주장하는 게 기본소득과 기본사회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튼튼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런 정책을 제시하면서 부자 감세를 말하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당의 정체성하고 좀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이재명 후보 종합부동산세 필요성과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많은 기사에서는요, 우클릭했다 뭐 이렇게 제목을 많이 뽑았던데 어떤 전략에 담겨 있는 겁니까?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외연 확장 문제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중도층에 계신 국민들이 보시기에 민주당이 자신들의 진영에서 얘기하는 진영 논리를 벗어나서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그 입장을 선회할 수 있다라는 유연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재명 전 대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던 본인의 어떤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실용주의자라는 부분도 강조하는 것으로 봐야겠는데요. 이럼으로써 결국 민주당의 당대표를 넘어서 다음 차기 대권주자로서 외연 확장에 나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정치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앞서서 이야기를 해왔던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거지고 있는 내용들은 사실상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별로 없고 김건희 여사의 문자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서로 간의 공방만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러한 틈바구니 속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또 차기 당권 주자로서 민생과 그리고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과제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아젠다를 먼저 던짐으로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젠다를 선점하겠다라는 의지도 있어 보입니다. 민주당 당권주자로 나선 이 김두관 후보는요, 이재명 후보의 종부세, 금투세 우클릭은 민주당 정체성과 맞지 않다 이렇게 좀 지적을 했습니다. 자, 갑론을박이 번지면서 과연 이게 또 노선 싸움으로까지 번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어디 뭐 번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뭐 노선 싸움으로 번지더라도 이 정도면은 건전한 노선 싸움 아니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장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정당대회가 최초의 이슈로 던져졌던 것이 최혜병 특검법의 중재안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무적 사안으로 인해서 뭔가 계속해서 네거티브로 치닫고 있는데 민주당의 이제 첫 번째 과연 김두관 후보가 어떻게 이재명 후보와 차별화를 추구할 것인가라고 다들 그치를 주목했는데 뭔가 이 정책적인 아젠다를 던지면서 정책에 대해서 우리 당이 추구해왔던 것들을 변경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계속 해나갈 것인가를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싸움의 장을 마련했다는 것을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김두관 후보는 이건 전략적인 측면도 있겠죠. 왜냐하면 종부세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도입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친문 세력의 지지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 차원에서도 이런 아젠다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둘러싸고 장외 공방전을 벌였는데요. 그 모습 먼저 보고 오시죠. 다른 것도 아니고 출석해달라는 요청서라고 이것도 못하게 이게 합법적이지 않은 무슨 합법이에요? 본인이 판사예요? 공문서를 임의로 무단으로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버렸습니다. 이를 심사하는 것은 권한이 없는 심사이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이재명 대표 제명에 대해서도 청원이 들어오면 청문회를 하실 겁니까?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원천 무효라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공식 청구했고 또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서를 들고 용산 대통령실을 직접 방문하면서 맞불을 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미 뭐 탄핵 열차를 출발시켰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모양새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번에 그 방통위에 방문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있습니다.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방문을 해서 거기서 이제 출입증 비표를 발급하는 공무원과 함께 설전을 벌이면서 이거 갑질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저것도 마찬가지죠. 그 출석 요구서를 들고 직접 법사위에 있는 그 의원들이 방문을 해서 대통령실의 뭐 민정수석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나와라
하게 되면은 경호처 직원 내지는 경찰들과 저렇게 옥신각신하는 모양새가 연출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 지금 사실 탄핵 청원 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기도 하고 탄핵이라는 글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뭔가 탄핵 열자가 시동을 걸고 이게 출발한 것이 아니냐라는 느낌을 국민들께 지금 주고 있거든요. 사실 여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제 원천무효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을 비롯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같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에 맞대응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야당 의원들이 보신 것처럼 출입 제지하는 경찰들과 실랑이도 벌이고 몸싸움도 일부 있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절차가 합법적이지 않다. 당신이 판사냐 이런 발언까지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저런 모습들을 이제 국민들이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지에 대해서는 참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다만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실 앞에 찾아간 이유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법사위에서 탄핵 청원과 관련된 청문회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증인도 채택이 됐는데 그 증인 중에는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증인으로 소환하기 위해서는 소환 요청서, 그러니까 출석을 요구하는 요구서가 그 증인들에게 송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송달이 돼야 되는 시점이 그러니까 어제까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이제 그 관련된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 증인 출석 요구서를 송달을 했지만 고의로 수령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로서는 직접 증인 출석 요구서를 들고 대통령실로 항의 방문을 한 겁니다. 따라서 사실 저 방문 자체가 아무 이유 없이 간 것은 아니었고 증인 출석 요구서들을 반드시 송달해야만 했고 그리고 그 필요한 증인들이 꼭 국회에 나와서 청문회를 받아야 한다라는 또 강력한 의지 표명이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또 국민들께서 왜 증인 출석 요구서를 송달받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요, 이 법사위에 회부된 탄핵 반대 청문회도 열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물타기다라고 일축하며 민주당이 대통령실을 찾아가 청문회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거의 스토킹에 가까운 갑질이다 이렇게 비판했어요. 아니 민주당이 국민 140만 명이 넘는 청원에 대해서 뭔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스토킹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지적이라고 보고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권한쟁의 심판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 뭔가 이 청문회 자체에 대해서 뭔가 문제제기를 하고 싶으면 그렇다면 국민청원이 5만 명 이상 넘어와서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할지를 그거에 대해서 법률을 좀 정비해보자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 저는 실질적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헌법에 의해서 헌법 26조에 국민들은 청원할 권리를 갖고 있고 국회기관, 국가기관은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 심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사실 국회 청원이라는 것이 국민들이 5만 명 넘는 청원들도 많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진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번 140만 명 이상의 청원을 계기로 아마 많은 국민들이 국회에 이런 청원 절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고 아마 더 많은 국민들이 아마 청원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더 많은 이슈들이 청원 테이블로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국회는 이거에 대해서 심의할 권한을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다 5만 넘은 거 각 해당 상임위마다 있는 청원 소위에서 그냥 논의하고 끝낼 것인지 이 정도의 국민적 관심 사안에 대해서는 청문회 절차 등을 밟을 것인지 제도적 정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 제안을 하자 지금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은 다 그냥 전면 부인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석 요구도 해야 되고 다양한 절차들을 시도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대안을 내놓는 것. 항상 우리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지 대안을 내놓는 것이 정치다. 이 정치의 본질을 좀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 국회 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140만이 넘은 것은 그 민심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겠지만 그게 청문회 진행의 근거가 되느냐 국민의힘이 이 지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저는 이건 해석의 여지가 없다고 봐요. 이거는 무효예요. 왜냐하면 이 청원 자체가 안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청원이 국회에 접수가 되면요, 민원 지원관과 접수가 되면 그다음에 해당 의장님을 통해서 상임위에 배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 안행위 또는 법사위 등에 배당이 되는데. 주로 입법청원이에요. 그래서 입법청원이기 때문에 법안 소위에 배당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법안이 만들어지면 그게 안건이 되는 거예요. 그 법안을 갖다가 심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청문회를 그때 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청원의 내용이 탄핵이다 그러면 탄핵을 본인들이 청원법하고 국회법 보면
청원에 대해서 심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심사 방법이 저렇게 청문회 통해서 증인을 불러서 하는 게 아니고 이해관계인을 부르거나 아니면 출장 가서 하거나 기관에 어떤 뭐 문서 제출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강제적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들이 심사해가지고 아 이게 탄핵 발의해야 되겠다 그러면 상임위 차원에서 탄핵 발의권이 없잖아요. 법안 발의권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상임위 차원에서 탄핵 발의권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의원들이 국회 제적위원 가반수의 발의가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 발의한 이후에 그때 그 발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개최하는 거지. 아니 어떻게 바로 청문회를 개최합니까? 이거는 분명한 불법이기 때문에 이걸 불법적인 청문회에서 채택된 증인을 위해서 소환장을 가지고 간다. 이게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해석의 여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헌법재판소에서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심판을 내려주는 것이 빠른 심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대북 송금 등의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입장부터 듣고 오시죠. 오늘 선고에 대해서 심경 어떠신지 한 말씀 해주시죠. 착잡하죠. 열심히 세번 받아봐야죠. 항소하실 계획은? 항소 당연히 변호인들하고 상의해서 아마 진행하겠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2년 6월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자, 어떤 배경에서 이런 선고가 나왔습니까?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 정치자금법 부분은 분리해서 따로 이제 선고가 나왔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고요. 외국환 거래법 등 그러니까 이제 대북 송금 혐의까지 포함해서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는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사실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이 유죄 판결은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는데요. 그 이유인즉슨 이미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유죄 판결한 그 재판부와 동일한 재판부가 지금 판결을 했고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와의 공동 정범 관계, 그러니까 공모 관계가 있다라고 판시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유죄가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은 법리적으로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특히 결국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형량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 비해서는 다소 이제 굉장히 경하게 나온 편인데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제 회유에 의한 어떤 범행이었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참작이 됐습니다. 결국 아마도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이제 판시를 한 재판부 입장에서는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보다 더 믿어주는 그런 재판부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항소진 과정에서 과연 이 진술의 신빙성이 깨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선고 결과가 관심을 집중되는 거는 이재명 전 대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아무래도 이 부분 때문일 텐데 쌍방울이 북한에 건넨 돈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게 인정된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만약에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이 뒤늦게 나고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판결이 먼저 났으면 이게 순서대로 난 건데 지금 거꾸로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판결이 유죄 판결이 나고 그 뒤에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판결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예상됐던 판결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한 게 500만 달러고 나머지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가 이제 요양관리법 위반이다. 이거는 이제 이화영 부지사의 판결문에 그대로 적시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여기에 큰 의미가 새롭게 부여되는 건 없다. 다만 이제 양형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건 이제 뇌물을 주는 거기 때문에 준 사람에 대해서는 특가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이건 뇌물 공여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반 정도 감형해서 아마 형량을 정한 것 같고 또 하나는 김성태 회장에 대해서 그러면 왜 이렇게 형량이 적냐라고 이전에 횡령도 있는데 그 횡령 재판은 분리해가지고 지금 심사 중에 있고요. 이거는 미리 기소된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만 분리해서 판결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 정치 검찰이 김 전 회장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고 이에 따른 판결이다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계속해서 봐주기 수사다, 조작이다, 정치 검찰이다라는 이제 프레임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또 기존의 여러 그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요청을 했고 또 지금도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그 기본적인 관점에서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아니 지난번에 지금 수원지법의 형사 11부에서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서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뇌물을 단순히 준 사람에 대해서는 2년 6개월을 지금 선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는 대북에 송금한 그 목적이
스마트팜 비용 조성 비용과 그리고 이 전 대표의 방북 비용을 위한 것이었다. 거기에 목적성이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에 대한 대북 송금을 요청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그리고 이에 대한 돈을 직접 송금한 혐의가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이 사람들에게 지금 실형이 대부분이 유죄로 선고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소된 이 전 대표, 이재명 전 대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지금 여기에 지금 제일 관심이 가는 것이고 결코 간단치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전 대표의 또 다른 혐의죠. 공직선거법 혐의 공판이 있었는데 여러 질문이 이 전 대표를 향해서 쏟아졌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김성태 회장 선거 예정인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방북 비용 대납 없었다는 기존 입장은 그대로신가요? 쌍방울 재판도 서울에서 받게 되고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네,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중형을 선고받았고 김성태 전 회장도 이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건데 이재명 전 대표 지금 어떤 심정일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뭐 아무래도 복잡한 심경이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쌍방울의 이 대북 송금이 과연 어떤 목적을 갖고 있었느냐 그 하나의 쟁점이 있었던 것이고 그 과정에 있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까지 정말 이거를 다 상의하고 보고했는가 이 두 가지 쟁점이 있었던 건데 앞의 쟁점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나 이화영 전 부지사가 주장했던 것과 달리 김성태 전 회장의 목소리에 신빙성이 실리고 거기에 대한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단계에서 지금 한 단계가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단단히 준비하겠다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남은 이화영 전 부지사 지금 판결 아직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뭐 예측되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 어쨌거나 김성태 전 회장과의 지금 이 주장이 상충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좀 집중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향후 재판을 대비하는 이재명 대표의 그 과정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선고가 관심이 높았던 이유는요. 바로 이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이 전 대표의 1심 재판에 큰 변수가 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그 관련자들 이화영 전 부지사 등의 진술 자체가 이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법원이 어떻게 인정하느냐가 가장 관건입니다. 예. 나머지 사실관계는 거의 다 인정이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보고했는지 여부 이걸 이제 이 대표가 인지하고 최소한 방임했는지 여부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나머지 진술 및 객관적인 증거들에 대한 이제 판단 여지인데 문제는 해당 재판부에서 계속 재판을 하는 자도 중요해요. 지금 이제 이송 신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서울로 가게 되면 오래 걸릴 뿐만 아니고 병합되면 또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뿐만 아니고 재판장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신부장 판사가 2건 다 판결을 한 거란 말이죠. 네. 따라서 재판부가 변경이 되는지 여부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변경된 재판부가 지금 재판부처럼 이화영 부지사와 김성태 회장에 대한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할지 여부 이것이 아마 관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셨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에게 1심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모두 수원지법 형사 11부고요. 이 같은 재판부가 이재명 전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 재판도 맡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지금 토지 관할 병합 신청을 해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관할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담당하는 재판부가 다르다는 건데요. 이렇게 동시에 사건들이 여러 개가 다른 재판부에 있을 때는 병합을 신청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때 이제 지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병합을 해줄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 군데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토지관할 병합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는 별도로 이재명 대표가 당시 대북 송금 여부에 대해서 승인을 했거나 보고를 받았다라는 부분이 직접 증거들로 인해 뒷받침돼야 되므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증거로 제시될 수 있을지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2심 선고는 10월쯤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10월에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사실상 지금 지나치게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사실상 공직선거법의 경우에는 6개월의 1심 판결, 그 이후에 각 3개월마다 2심, 3심 판결이 나왔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2년 가까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1심 판결이 나오는 데까지.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만약에 여기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게 된다면은 예. 국회의원직이 없어지고 그리고 이후에 피선거권이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 차원에서도 대선 때 보조금으로 받았던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하는 등 이런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위중교사도 1심이 뭐 늦어도 한 10월경에는 예.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점에 관해서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야기한 바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건의 1심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정치 행보에 있어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